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음식들, 이런 기름지고 단 음식, 짠 음식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도파민, 엔돌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도파민과 엔돌핀은 항상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내가 즐긴 만큼 그 다음에 즐긴 시간이 지나가면 반대급부로 스트레스가 더 증가되는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교수님께서 조성노화 식사법이라는 책도 내셨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뭐 조성노화라는 단어가 원래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성노화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교수님이 생각난단 말이죠. 정의원 하면 또 조성노화가 생각나고, 그래서 이제 정의원의 조성노화라는 유튜브 채널도 만드셨는데, 요즘 대세라고 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분들이 또 여전히 없는 분도 있단 말이죠. 네. 한번 정확하게 소개 한번 해준다면요. 노화라는 게 옛날에는 뭐 주로 시간이 가면 노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포가 분열이 되면 텔로미어가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난 10년 동안 여러 연구 기법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에서도 노화 속도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물과 사람의 관찰 연구, 그리고 또 동물에서의 실험 연구들을 해보면 노화 속도를 빠르게 유지를 하면 그 노화 속도가 이제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되면 그것이 첫 번째로 이제 중년기에는 만성 질환을 만들게 되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이런 만성 질환들이죠 주로. 그리고 또 암도 만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이제 걱정하는 성인병들 다 만드는 거죠. 이런 병들이 또 쌓이게 되면은 사람의 고장이 많아지다 보면 노쇠가 오고 또 치매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돌봄 요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티가 안 나죠. 노화 속도는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런 것들이 20년, 30년 쌓이게 되면 병이 되고 노쇠 치매가 되고 돌봄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뭐 동기, 그러니까 같이 태어난 사람들보다 더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돌봄 요구가 발생하는 시기는 훨씬 더 앞당겨질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화 속도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암도 예방을 하고, 이따가 또 말씀 나누겠지만요, 또 만성질환도 예방을 하고, 나아가서는 간병 부담도 줄일 수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100년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100년 동안 이제 젊은 시절과 크게 다르지 않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는 개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 다 합쳐진 것이 이제 노화과학 가설이라고 하고요.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쇠가 오는, 노인의 몸이 되는 시점을 늦출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다 완독을 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좀 질문 드릴 건데, 책에서도 지금 식단 얘기하는 것도 이게 노화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또 사실 건강과 관련된 거고, 책에서 코호트 연구들이 알려진 건강한 삶의 비결이 충분한 신체 활동과 다양한 천연 식재료 이용한 균형 잡힌 영양 섭취와 적당한 스트레스, 사람과의 접촉, 적절한 수면, 적정 체중, 삶의 모든 요소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삶의 방식에 따른 늘 말씀하시는 중용인 것 같은데, 코호트 연구가 뭔지랑 이 중에서도 사람들이 특히 좀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못 지키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코호트라고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쭉 모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평창 연구에서는 최대 이제 2,000명 정도까지 사람들을 모으는 거죠. 모은 다음에 이분들이 모으는 시점에, 이분들이 저희 코호트에 들어온 시점에 어떤 의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능 상태에 대한 평가도 하고, 노쇠가 있는지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생활 습관이 다 다르고, 또 실제 하고 계신 직업도 다르시고, 여러 가지 식사도 다르시고, 운동도 다르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영위한 삶의 방식에 따라서 그 방식이 어떻게 미래의 건강 상태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코호트에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 변수로는 사망, 그다음에 기능 저하가 생겨서 간병인 쓰시고 또 입소하실, 그래서 요양병원 요양원 가실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아웃컴, 결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 습관이 있으면, 또는 얼만큼 근육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미래에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갈 확률이 얼마나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를 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영양 개선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이제 시켜드리거나, 그 다음에 뭐 우울증 치료, 치매 치료 이런 것들 해드리면 그 다음에 얼만큼 이렇게 미래에 돌아가시거나 또는 요양병원 가실 확률이 줄어드나, 이런 것들을 저희는 연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규모 이런 코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밝혀진 게 이 요건들인 거죠. 그렇죠. 운동과 영양과 수면과 스트레스와 관계. 네, 이런 관찰 연구들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요즘에는 대규모 코호트에다가 더해서 혈액이나 조직,
그러니까 시료를 가지고 있는 코드들이 많이 있고 이런 시료를 통해서 또 최근에는 뭐 생체 나이, 그래서 실질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노화가 가속되고 있나 감속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 습관이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노화가 전진되는지 후진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논문들이 최근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쏟아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적정 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네. 그 사람이 그 키에 맞는 적정한 몸무게 계산되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사람이 뭐 170인데도 몸무게가 70인 사람도 있고 75인데도 있는데 왔다 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정하게 쭉 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 어떤 걸까요? 첫째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정도의 체질량 지수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너무 영양 실조가 있어도 안 좋고 너무 비만한 것도 좋지가 않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에는 급격한 체중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가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체중을 빼는 것도 예를 들어서 6개월 동안 5% 이상 체중 감량을 하거나 또는 이제 미국에서는 10파운드, 4.5kg 이상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사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는 나중에 기능 저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체중 감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내가 원해서 빼는 것과 원치 않은 체중 감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원치 않은 체중 감소는 당연히 나쁜 걸 알고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물론 이제 원치 않는 체중 감소도 나쁘지만 내가 원해서 다이어트 한 것도 나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저희들이 체중을 웬만하면 좀 빼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죠. 자, 그리고 또 책에서는 그런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만들고 지키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라고 정영 교수님 워낙 유튜브나 많이 나가시니까 방송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 너는 그렇게 살면 행복하냐, 굳이 그렇게까지 그거 우리가 모르지 않는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그런 반응을 당연히 걱정을 했고요. 또 그런 반응들이 저한테 또 계속 의욕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잘 설명을 해서 이분들도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내 설명이 명쾌하지 못했구나.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비행기에서 컨디션 유지하려면 그거 봤어요. 그 영상이 기내식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여튼 뭐 그런 영상이었죠. 최근에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좀 줄여야 되고 술 많이 먹지 말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 영상에도 악플이 달립니다. 뭐 그럴 거면 비행기 왜 타냐. 저도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 촬영 전에 샤워하기 전에 그 영상을 봤거든요.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술 먹지 말라는 얘기 하시잖아요. 저는 바로 그 다음에 든 생각이 예를 들면 한 10시간 비행을 해요. 아니 술 안 먹고 잠을 못 자면 그게 더 고통이 아닌가? 일단 여담이지만 최근에 또 굉장히 좋은 저널에 논문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술 먹고 자도 비행기에서 별로 산소 포화도가 안 떨어지는데 특히 노인이면서 이제 폐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술 드시고 항공기에서 주무시게 되시면 산소 포화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특히 이제 노년기에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술은 최대한 절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다시 돌아와서 이 악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 주셨는데 선순환 효과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걸 이제 강연에서는 인간의 원리를 모르셔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컴포트 푸드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찾는 음식들. 보통은 기름지고 달죠. 이런 기름지고 단 음식, 짠 음식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도파민, 엔돌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즉각적인 도파민과 엔돌핀은 예를 들어서 혈당이 오를 때까지는 나오다가 혈당이 떨어지고 다시 배가 꺼지면 그때부터는 또 줄어들거든요. 근데 항상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내가 즐긴 만큼 그 다음에 즐긴 시간이 지나가면 반대급부로 스트레스가 더 증가되는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하다못해 정말 콜라만 원샷을 해도 혈당이 쭉 올랐다 떨어질 때 그때 혈당이 반응적으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더 많이 먹는 것이 실질적으로 타의 코티솔 레벨도 더 높다 이런 보고들도 있고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전두엽 기능이 또 떨어지고 편도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음식들을 자극적으로 먹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그날의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짜고 거기다가 단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많아지니까 또 부어서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는 전체적으로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저속노화 식사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식사, 그러니까 정갈하고 특히 단순당 정제국물이나 소금,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이 좀 덜하고 그다음에 해로운 기름이 덜한 이런 식사를 하시게 되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출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뭐 우울이나 불안 이런 증상들도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인지 기능도 좋아지는데 정말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나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마감이 밭아서 점심 이후에 오후 3시에 단 음식이 땡기고 또 저녁에는 당분 이런 음식들을 책상에 갖다 놓고 먹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프로덕티비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드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일이 많아지면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책 마감이 다가온다. 논문 우리가 내기로 한 마감일이 다가온다. 특히 논문 같은 경우는 리비전이라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수정 기한이 짧기 때문에 바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연구 계획서를 빨리 써야 된다. 이럴 때는 주변 분들한테 제가 술을 끊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끊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곡기를 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술 안 먹는 건 당연하죠. 머리가 이제 청명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시간도 또 밀려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고기입니다. 뭐 고기는 사실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제가 먹기는 하는데 이 고기라는 거는 뭐 정말 구워 먹는 고기나 아니면 치킨, 돈가스, 햄버거 이런 자극적인 거 안 먹겠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곡기라는 거는 곡식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단순당과 정제국물을 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 뇌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요. 그래서 오히려 컴포트 푸드를 먹고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일하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그날 밤에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날의 전두엽 기능 집중력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자기 돌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양은 늘어나지만 질이 떨어지는 네, 전체적으로 아웃풋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스트레스, 그 다음에 나의 뭐 우울감, 그다음에 나에게 주는 보상, 뭐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물론 우리가 간혹씩 치팅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자극적인 거 먹는 건 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음식으로 풀겠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윤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면 많은 분들이 정윤 교수님 늘 그 말씀하시는 마인드 식사든 뭐 지중해 식사든 그 건강 식단을 지켜 먹는다고 생각하실 수 오해할 수 있는데 책에서도 정윤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제 늘 그렇게 먹으려 노력하지만 다른 게 먹고 싶을 땐 그렇게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밸런스가 중요한 거고 저도 경영 교수님과 몇 번 사석에서 바깥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소고기를 먹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좀 덜 드시더라고. 아, 네, 소고기를 열심히 먹지는 않죠. 열심히 먹지는 않더라고요. 그거 티 안 나게 하려고 3명이 있었는데 저랑 다른 일행분이 거의 한 80%를 먹은 것 같고. 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정인 교수님 한 20% 굉장히 적게 드시더라고요. 아이고, 와인도 뭔가 좀 적게 드시고. 아, 네. 밸런스가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면 딴 건 먹지 말고 그것만 먹으라는 게 아닌데. 절대 아니죠. 그렇죠. 아, 예,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중용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정말 환자분들로 저한테 오셔서 피로감 호소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중에 극단적으로 한쪽 다이어트 뭐 정말 고기를 너무 안 드시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간헐적단식 심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몸이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적정선을 지키셔야 되고 너무 뭐 완전 100% 비건 이런 물론 젊은 분들 건강한 분들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다이어트 할 때는. 근데 특히 이제 중년기 이후로 가게 되면 그런 식단으로 무리하는 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건강한 삶의 비결에서 나온 것 중에서 또 하나가 적당한 스트레스인데 식단으로 너무 지나치게 지켜서 식단을 완벽한데 내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거죠. 맞습니다. 적당히 하는 게 좋고요. 그 스트레스 커브는 이렇게 뒤집어 놓은 U자형 커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말 적당한 긴장,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하면서 나오는 정도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우리가 뭐 글을 쓰면서 느끼게 되는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는 좋은 건데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오랜 기간 노출되면 사실은 뭐 가속노화가 되죠. 정말 생활 습관 관리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그것도 좋을 게 없고요. 실제로 스트레스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관리 이런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똑같이 너무 철저하게 식단 이런 거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또 몸은 못 견딜 정도로 이렇게 해버리시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자, 그리고 아까 고기 얘기 나와서 단백질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책에서도 나오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하게 많은 양의 단백질을 먹는 건 또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실험 동물에서는 성체, 그러니까 뭐 성인과 비슷한 거죠. 성체 시기에 단백질을 과도하게 투여하게 되면 노화가 가속된다는 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엠토르를 그냥 단백질 센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사실은 엠토르라는 그 가속 페달에 들어가는
인풋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mTOR가 노화의 가속 페달인 거죠. 네, 노화의 가속 페달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걸로 책에서 제가 mTOR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인슐린 IGF-1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IGF-1은 그냥 가장 쉽게 말해서 내가 단순당과 정제곡물 많이 섭취하게 되고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 많이 분비하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 생기면 인슐린 IGF-1이 전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아스파탐이 설탕이랑 비교했을 때 발암성이 낮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스파탐도 발암성이 있지만 아스파탐의 발암성과 비교하면 설탕의 발암성은 60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설탕이 왜 발암 물질이냐? 사실은 설탕이 단순당과 정제물이죠. 단순당이잖아요. 근데 설탕이 인슐린 IGF-1 이 신호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포 분열, 그다음에 증식, 성장, 그다음에 세포 안에서의 단백질 합성 모든 것들이 이제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재밌는 게 mTOR와 인슐린 IGF-1 두 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밑에서 연결이 돼 있고 사실은 mTOR는 인슐린 밑에 있는 거죠. 근데 mTOR의 인풋이 물론 굉장히 다양하게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속 노화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 되는 거고 저속 노화 식사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좀 다운시키는 이런 가속 페달을 좀 다운시키는 것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mTOR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BCAA라고 해서 가지사슬 아미노산 그중에서 루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가장 효과적으로 mTOR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실제 이제 혈중에 이 BCAA 가지사슬 아미노산이 높은 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노쇠 발생이나 또는 이제 수명 단축 또는 심혈관 질환이 안 좋은 것 또는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과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서 관찰 연구에서도 이렇게 관찰이 되고 동물에서는 정말 명확히 이런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이 노화 가속시킨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생애 주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젊은 성인일 때는 mTOR가 너무 활성화되면 이제 노화가 가속되면 굉장히 일반인분들이 이야기는 어려우실 수가 있는 건데 노년기가 됐을 때 노쇠와 근감소증이 오는 시점이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단백 시기를 하면 오히려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근육이 많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코호트 연구를 장기적으로 해보면 젊어서 고기 많이 먹고 단백질 많이 먹은 사람은 몸의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노화가 쌓여서 그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노쇠가 되는 거예요. 노인의 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점이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단백질을 절제하고 근데 노인의 몸이 되면 이 mTOR는 양면성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 인데 mTOR가 활성화가 되어야 근육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노년기에 몸이 되면 근육 단백질 분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또 근단백 합성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mTOR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단백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0.8에서 0.9g, 체중 1kg당 그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루 기준으로요. 근데 노년기에는 1.2g에서 1.5g 정도까지를 이제 먹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가 되면 단백질이 더 필요한데 이 노년기라는 시점이 사실은 숫자 나이로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내가 노인의 몸이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 시점을 뒤로 늦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단백질은 조금 절제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젊은 성인들은 대부분 단백질은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 음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또 동물성보다는 식물성이 제가 좋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성에는 이런 BCAA도 조금 덜 들어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mTOR를 자극하는 것도 떨어지고 또 식물성 단백질이 흡수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적당한 양의 단백질 드십니다. 이게 심혈관계 사망률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이 맞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계 사망률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다 증가시키는 것이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을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미지에도 나오는데 이게 붉은 고기랑 가공육이랑 첨가당에 따라서 사망률이 어떤 거예요? 네, 지금 그림에서 이 첨가당 섭취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있는 실선을 보셔야 됩니다. 가운데 실선? 네. 뭐예요? 이 가운데 실선이 첨가당 섭취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이게 좀 익스포넨셜 커브잖아요. 기하급수적인 그 선이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잖아요. 네, 지수함수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사망률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된다는 건데요. 최근에 또 언론에서 주목했던 연구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설탕을 1g 더 섭취할수록 그러니까 매일매일 섭취하는 당분이 증가될수록
피를 뽑아서 봤을 때 노화 가속이 더 심하다. 그런 사람에서의 관찰 연구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로 노화가 쌓이게 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궁극적으로는 완성질환, 심혈관 질환, 혈관 노화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기에 대해서는 제일 안 좋은 게 붉은 고기를 가공한 거. 그러니까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인데 이런 가공육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전체 사망률이 증가되고 물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도 증가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붉은 고기 섭취와 전체 사망률 중에서 가공육 섭취를 빼면 붉은 고기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먹는 것은 또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고기 자체가 문제보다는 가공육을 좀 절제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이 이미지에서 보면서 왜 붉은 고기가 지금 가공육보다 뭔가 사망률이 더 높거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 했는데 이거는 가공육도 포함된 건가요? 그리고요. 네, 이게 축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상대 위험도가 2.0까지 써있고 여기는 1.5까지 써있기 때문에 좀 더 가파르게 보이는데 근데 요즘 연구들 보면 붉은 고기 자체는 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붉은 고기를 먹는 방식 3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가공육은 정말 나쁩니다. 붉은 고기 결국 태워 먹는 게 나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쵸. 저희 고기 같이 구워 먹었지만 이제 구워 먹는 것들도 이제 니트로사민 그래서 암 발생이 증가될 수 있는 발암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붉은 고기를 먹는다고 하면 이제 물을 이용해서 조리해서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요리해서 먹는 게 찜? 찌거나 아니면은 국물을 만들거나 탕을 만들거나 이렇게 샤브샤브 같은. 샤브샤브 같은 거 비슷하죠. 그리고 설렁탕 이런 데 넣어 먹는 것도 있고 수육 이런 것들이 다 물을 이용한 요리지 않습니까?